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 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공격 의도를 적나라하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하고 전문가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은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에서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강성훈 해설위원 실장과는 미국 대선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북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주적을 언급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대남기구를 폐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쟁 불사 발언인데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나온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 다시 말해 NLL을 비롯한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북한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번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대남 자신감 결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와 같은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다며 대남 노선 변경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려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전쟁 불사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정신적,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남북이 아닌 북미라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차기 미국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남북회담이나 교류 업무를 담당해왔던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를 폐지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기구 정리를 언급한 이후 지시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앞서 북한은 대남 국영 라디오인 평양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등 접경 지역의 모든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는데요. 아울러 평양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통일 업적을 선전하는 상징물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결정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우리 측 자산을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선 넘은 도발에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안 통한다면서 기존의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건 스스로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북한의 각종 도발에 직접 대응한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이는데 어떤 언급들이 있었습니까? 네, 연초부터 북한의 대남 공세가 전방위로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도 또 지난주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포병 사격,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대한민국을 균형을 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또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보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면서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아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이후 이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 정권이지 주민이 아니라면서 이탈 주민은 따뜻하게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통일부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 발언을 강화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남북 협력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책 및 북한의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 대응 방안을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외국 상업위성 영상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한 신규 예산 4억 8천여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조해 한국 위성이 촬영한 영상만을 분석했는데 앞으로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해 사각지대가 없는 정확한 정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봄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나라의 무기 거래도 협의 내용으로 거론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지 시간 16일에는 최선희, 라브로프 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такой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етит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Сроки такого визита будут.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춰 17일까지 나흘간 러시아를 찾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도 직접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언론들은 물론 AP 등 서방 언론들도 협의 내용 중 양측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거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There are fears of increasing weapon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Moscow scrambles to replenish supplies for its war in Ukraine. 북한과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며 근거 없다고 일축한 러시아. 하지만 자국 전문가들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해 군사 장비와 포탄이 필요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양측 협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당을 상징하는 색깔들도 정해지면서 기존 거대 양당의 빨간색 또 파란색과 차별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당생을 정한 건 새로운 선택입니다.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며 부족한 자원을 서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이념을 둘러싼 다툼에만 집중합니다. 네, 공식 당색도 공개했는데요. 민트, 레드, 블루입니다. 특히 당을 상징하는 로고는 국민이 직접 빈칸을 채우는 정치, 분노와 증오, 갈등으로 가득한 한국 정치에 소통과 책임의 기둥을 세우겠다면서 저렇게 중괄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당의 키 색상은 이겁니다. 라고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이준석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직접 신당 색깔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게시물 바탕화면이 바로 주황색이죠. 네, 주황색 바탕에 검정과 흰색 글씨로 개혁신당을 강조했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은 주황색,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색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4년 전 안철수 국민의당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역시 주황색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측은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로 당색을 획정했다면서 오렌지 혁명처럼 총선이란 목표에 집중할 거란 포부도 앞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상징색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짙은 바다색 바탕에 새로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란 구호가 보입니다. 민주당의 상징색보다 더 진한 바다색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네, 지난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이 전 대표가 해단식에서 한 발언에도 바로 바다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번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신념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물이 돼서 여러분의 그러한 신념을 바다에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네, 이때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담아둔 바다색. 오늘 새로운 발기인 대회 현장 곳곳이 짙은 바다색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YTN 취재 결과 새로운 미래 측은 바다색은 발기인 대회까지만 사용한다면서 공식 로고나 당색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각각의 당색을 유지한 채 총선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이들의 색들이 섞여서 다른 색을 낼지 국회를 연결해서 신당 창당 분위기와 함께 전국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방문해 이 대표 출마 지역에서 승리하는 건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 대표 지역구에 온몸으로 도전하겠다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는 오전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옆에 계양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라 관심이 쏠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행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먼저 나설 후보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후속 공약으로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지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우리 정치를 가로막는 돌덩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온몸으로 치우겠다며 이 대표 지역구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바로 방금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복귀 시점은 정해졌습니까? 네, 이 대표 측 인사는 이 대표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내 분열 움직임과 공천 잡음을 줄이고 다수당 대표로서 비례대표 선거제 협상을 위한 당론을 정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만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담으려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에 입장을 밝히라고 쏘아붙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부터 바로잡으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기자,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격전지인 수도권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여성, 유능한 신인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에겐 갈등을 조장하거나 막말과 음해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비롯해 전략지역 17곳을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불출마나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전략지역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에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 3명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을 고리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필습 이후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필습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 대표를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건에 대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신고자 신원 등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는 등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북한을 향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올해도 남북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 불변의 주적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또 몇 배로 응징할 거다. 협박 안 통하는데 여러 좀 날카로운 말들을 지도자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 시정 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지시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 시정 연설의 성격입니까? 그렇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면 보다 이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 국정 과제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서 이제 보통 밝혀왔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당 그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보다도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이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제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정 연설 제목은 북한의 중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겠다. 그게 목적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 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된 험악한 발언들을 막 쏟아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또 이런 그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까? 이걸 이제 저는 먼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2024년이 과연 이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정부는 특히 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또 승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또 자기한테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이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내년 연말에 아마 9차 당대회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8차 당대회 때 국방건설 5개년 계획과 경제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의 성과와 경제 분야의 성과 모두를 올해 상당 수준 이 성과를 올려놔야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하게 총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차 당대회에 이르러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또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 한 해는 국방 건설 과제 그리고 경제 건설 과제를 상당 수준 성과를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이 또는 목표의식이 시정연설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 이번 발언에서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헌법상 영토 규정을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유사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해 놓았듯이 대남 적대시 정책 또는 무력 통일 정책을 영토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제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남한 영토를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해서 북한 영역에 포함시키겠다. 그 의지를 이제 헌법에 담겠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최고인민회의 때 심의하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항이 담겨질지는 저는 약간 또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반도를 반드시 다 편입시키겠다. 우리 남한 영토를 반드시 자기 영토를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만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까 국회 연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좀 당무에 복귀할 거라고 전망을 전해줬는데 내일이라고 시점이 지금 못 박혀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지난 2일에 피습 사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10일에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피습 사건 이후 2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인재 환영식을 이재명 대표가 주재할 예정이고 또 총선 준비, 민생 챙기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당내 분열 움직임도 있고 또 공천 잡음도 줄여야 되고 다수당의 대표로서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 협상을 위한 당론도 정해야 되고 현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일단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10일 퇴원 이후 치료에 전념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서 내일로 시점이 박혀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흉기 필세프 보름 만에 내일 최고위 주재를 통해서 공식 당무에 복귀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속보가 확인되면 다시 여러분께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교수님과 돌아와서 그런가 하면 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도 지시를 했거든요. 이 지시 자체도 좀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일 그 방향에 관련된 그런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낮은 단계 연방제 관련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국 통일 헌장 3대 기념탑을 그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그 시정연설 내용은 이미 이제는 남북한 간에 더 이상 이제 화해와 통일을 언급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게 남북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이제 신냉전이 도래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그 러시아하고 또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 기간 남북 관계는 그 회복이 힘들다.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력도 전혀 없다. 지금은 오직 자위적 국방력 강화만이 이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늘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경제 발전 그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최소한 식의주 문제는 상당 수준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네. 놓고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지금의 국제 정세나 이런 안보 환경이 상당히 위태롭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압박 정책이 도를 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드시 이 강대강 대결로 통해서 이 제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제 발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남북 대화 협력 등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존재했던 조평통 그리고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대남기구들을 모두 폐지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기구들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관계에 경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져 왔거든요. 어떤 역할도 못 해왔고요. 지금 언급한 이런 조직들의 사실상 전담 인력도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재를 해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 남북 간의 이제 교류와 협력, 대화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이제는 다 이제 없애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한 부분은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오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개성단도 그랬고 또 특히 이제 경의선,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금강산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다 철거를 했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통일전망대에서 보면 지금 경의선, 도로, 철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아마 이걸 전부 파헤쳐서 다시 이제 군사 기지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대남 정책이나 노선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투 스테이트 국가 대 국가로 관계해서 오직 이 남한은 자기들한테는 이제 이게 제압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조를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명확하게 했고 이걸 제도화해서 이제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신냉전 구도 속에 특히나 2024년에 북한 내부 상황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어떤 질문으로 지금 보면 대남기구를 정리하고 주적을 헌법에 명기하라의 지시를 했거든요. 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강경한 메시지, 어떤 좀 속내가 있는지 이를테면 남측인지 뭐 미국인지 내부 결속인지 나눠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지만 제재, 압박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겠다. 이 정책 기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재에 보면 사실상 또 흡수 통일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자기들은 대남 관계는 자기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주적 관계를 설정하고 또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는 그런 정책을 그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 메시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떻든 올 한 해는 우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도 지금 대선에 지금 모든 걸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YTN 보도에서도 이제 봤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낼 수 있는 뚜렷한 대미 메시지는 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1월 달에 결과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든이 재선하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지금은 핵무력을 정화시키고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남한의 정세가 어떻든 미국의 정세 변화가 어떻든 지금은 오직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국방 건설 노선, 경제 건설 노선을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만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초음속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든 뭐 예를 들면 이제 핵실험을 하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실효적인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러시아는 오히려 더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완벽하게 고립되고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저렇게 자신만만한 국방 건설 과제라든지 경제 건설 과제를 제시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 오늘 나온 시정연설은 우선 국방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 그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의도한 그런 무기들, 신형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성능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토대가 돼서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민생 개선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제 지방 발전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제 지방 그러니까 도시와 대도시 예를 들면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방 공급 공장들을 1년에 20개씩 건설을 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아주 기본적인 시거지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막연히 그냥 뭐랄까요, 허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수준의 경제 발전이 아니고 북한 경제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먹는 문제, 경고 입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부동산 그러니까 살림집 문제 이걸 이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군사 건설을 위해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인민생활을 위한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새해 연설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올해가 어쨌든 중요한 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 해에 이 국방 건설 5개년 계획, 그다음에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상당 수준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점상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내 메시지 굉장히 이제 대의원들 중요한 간부들 정책 결정자들 또 실무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일단 이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 갔을 때 이제 한눈 팔지 말고 뭐 대남 관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 뭐 통일 문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전혀 이제 하지 마라. 오직 우리는 우리가 이번에 설정한 이 국방 건설 그러면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내부 결속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부 자원을 총동시켜서 이 과제를 해결해서 인민들에게 정말 신뢰감을 주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방향으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 시즌 연설을 통해서 밝힌
그 국정 방향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북한의 자신감, 어떤 군사적 발전에 따른 그런 자신감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남북 간의 발언을 좀 보면 퇴로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새해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는데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고 특히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몇 배의 응징, 그죠? 그래서 북한을 반드시 이제 굴복시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복잡한 지금 그 어떤 북한의 어떤 셈법을 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인민생활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지금 사실 북한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정책 방향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종합적이고 좀 전략적인 접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지금 북한도 지금 남북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도 지금 남북관계 통일 문제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 김정은 씨가 얘기하는 게 저게 그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국제 정세, 이 전쟁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평화를 논의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서 거기에 시대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왔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그걸 고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응징을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남북 관계, 통일 정책,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한미일 중심의 대북 압박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막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결국은 이제 뒷배경에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저렇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북한하고 특히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이랄까 다른 협력들을 최대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속도를 좀 늦추게 만들거나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중심의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다른 나라를 좀 고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압박 가지고는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정책에 동참하면서 만약에 압박을 한다면 그거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하고의 거리를 자꾸 두면 둘수록 북한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반미 자주연대, 사회주의 연대 이걸 통해서 지금 시정리에서 제시한 그 과제들 그런 것들을 더 수월하게 추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중심의 이 공조가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이 압박에 그러면 끌어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도 북한이 완전하게 고립돼 있고 배제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생존 전략을 러시아의 관계든 중국과의 관계든 그걸 지금 모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더 도전적인 국방 건설, 경제 건설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응징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나 우리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많은 질문을 받고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사실은 전쟁 가능성을 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냉철한 성찰에 기초하고 정말 이걸 북한의 저런 자신감, 무모한 자신감 그리고 북한에 저는 내세우고 있는 저런 어떤 목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뭐랄까요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목표? 왜냐하면 북한이 더 갈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면 더 불안한 안보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떻든 중국 러시아하고의 어떤 최소한의 신뢰 관계를 복원을 하고 북한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견제해야만이 그래야 보다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 안전,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 중심의 어떤 대북
압박의 좀 한계를 인정을 하고 중로를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적된 고물가, 또 고금리 속에 서민들 가정은 다가올 설이 참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네, 정부는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 연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재정을 상반기 65%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 대출을 신설하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 영세 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은 지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문턱을 낮춘다 하더라도 정작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비 사업의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실은 우리도 되면 좋은 거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현수막은 다른 단지 곳곳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다 노인들이 살잖아, 전부 다. 강남 걷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많으면은 힘들지, 돈들이 없죠. 높은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재건축을 발목 잡는 실질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재건축 첫 관문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재건축에 나서는 곳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만큼 낮아질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총선 전에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1.81%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보다 낙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월 상승세로 돌아서 9월까지 13% 넘게 상승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10월부터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과 도봉, 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이 2.78%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으며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1.4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진행해 위반 행위 400건 이상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인중개사 2,600여 명을 조사해 429명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위반 행위 483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과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권도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사례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긴 아파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당장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죠. 입주 예정자들은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파트 측이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려면 2달에서 6개월까지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차에 짐을 좀 넣어놓고 여자친구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5일째 같은 옷 입고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10일 금요일 날 입주 예정이었고요. 예. 근데 한 5일 전쯤에 월요일에 그 얘기를 급하게 들으니까 아무 대책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갈 곳이 없고요. 그다음에 짐을 보관할 수 없는 게 일단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예. 그다음에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3월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입을 하고 임시 소집도 가고 편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2달에서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단 소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현재 그런 오버헤드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송 가게 되면 기본 짧아야 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입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손해들 또는 어떤 불편에 따른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 시간대 불암산 터널을 달리던 3.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에 세워진 화물 트럭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밀폐된 터널 안에서 시커먼 먹빛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불암산 터널을 달리던 3.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 90여 명과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는 모두 타버렸지만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화재 차량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터널 내부를 가득 메우면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시야가 이제 거의 불투명했죠. 이제 앞차의 그 비상 깜빡이를 보고 따라가는 수준이었죠. 앞이 안 보이고 속도는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근데 아찔한 화재 사고는 출근 시간대까지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화물차가 3.5톤이다 보니 특수 견인차를 사용해야 해 수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4개 차선 통행이 모두 통제됐다가 차츰 해제됐지만 통행 차질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맨 처음 상황은 이제 아예 움직이지 못했고요. 터널을 다 막아서 이제 작업 끝나서 2차선으로 이제 2차선까지 운행할 수 있었죠. 저희는 이제 현장 작업이라
한 40분 정도 늦어졌죠. 미팅하는 게. 소방당국은 화물차 짐칸에 실린 상자 더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에는 충남 당진시 대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9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유튜브에 수소 투자를 홍보한 업체가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홈페이지는 각종 허위 정보가 수두룩했고 또 배우를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김호준이라는 인물이 부업으로 일반인보다 60배 넘는 자산을 모았다며 수소 투자를 권유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수소 투자는 거기에 딱 최적화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난달 말 직장인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업체에 200만 원을 입금해 실제로 수익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모두 2천만 원. 하지만 며칠 뒤 업체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익금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남성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와 한패가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자 대본을 받고 투자 전문가를 연기한 거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광고로 쓰일 즉 참고용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물에는 연출된 상황이라는 문구조차 없어서 홈페이지에 적힌 정보도 허위 사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적었지만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도 직접 가봤더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같은 대표자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지만 수소를 투자하는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만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와 홈페이지 IP 주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해외 대학 교수라고 속여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에 출연한 배우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대학 교수를 사칭한 홍보 영상으로 피해자 80여 명에게 가상자산 투자금 2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가상자산 매매를 자동화하면 하루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피해자들은 돈을 맡겼지만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삼성전자 공정기술을 중국 청두에 있는 반도체 업체로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기술을 넘겨받은 업체 대표이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 씨 주도로 지난 2021년 2년간 기술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택시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 표지판의 소재를 묻는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3년 복역 후 2년 전에 출소한 A씨는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에 자리를 잡은 뒤 행인과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A씨의 행패로 경찰에 1년여간 14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저는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체로 하지 않는 편인데요. 저처럼 아침 식사 거르는 국민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22년 국민 건강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 34%에 달했습니다. 자, 저 앞에 2013년에 24%가 조금 안 되던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30%를 넘겼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30%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령대도 살펴볼까요? 한눈에 봐도 20대의 결식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12세에서 49세까지, 즉 학령기 또는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아침을 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의 얘기인가 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조사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고 답한 비율, 미국은 무려 84%에 달했고요. 20대 인구의 결식률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자, 60%에 육박한 우리나라 20대와 비교하면 2배나 되는 수치죠.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침 식사 문화가 왜 나라마다 다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건강에는 또 어떨까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이 알려진 대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고 또 밑에는 비만 유병률 역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높여서 식욕과 배고픔이 더 커지고 이는 오후 식사의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공복 후에 점심, 저녁 등을 먹을 때 식후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혈당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챙기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TN 뉴스Q 국제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고강도 작전을 조만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되는데 하지만 이란이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 본부를 공격하며 확전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에서 석 달 넘게 펼친 고강도 작전을 조만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בצפון הרצועה, השלב הזה יסתיים. בדרום הרצועה נגיע להישג הזה והוא יסתיים בקרוב. 갈란트 장관은 고강도 전투의 정확한 종료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무력화 작업이 성과를 거둬 대규모 지상전에서 정밀 작전으로 전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해선 팔레스타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בעזה חיים פלסטינים ולכן ישלטו בפלסטינים בעתיד. השלטון העתידי בעזה חייב לצמוח. 막대한 민간 희생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압박과 전쟁 비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고강도전 곧 종료를 선언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전의 열쇠를 쥔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전쟁 축소 선언 직후 이라크 반자치 쿠르디스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본부와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를 공격했습니다. 모사드 등 공격받은 시설은 미국 영사관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미 영사관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선 팔레스타인인들이 차량을 몰고 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하마스 배후 테러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가자지구 평화에 이르는 길이 아직은 멀고 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네, 튀르키예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이스라엘 국적의 선수가 경기 도중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연관된 세리머니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은 안탈리아 스포르 구단 예헤즈켈이 어젯밤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카메라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리는 세리머니를 했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손목을 감싼 붕대에는 100일 10월 7일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전 시기 문구와 함께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5일 예멘 남부 아덴에서 남동쪽으로 177km 거리의 아덴만에서 선박 한 척이 미사일의 좌현을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며 공격을 당해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미군 중부사령부도 인명피해와 심각한 선박 파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해상 민간 선박을 최근 잇따라 공격한 예멘 반군 후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미국 대선 분위기에 좀 집중해 볼 텐데 공화당 첫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추격해오던 경쟁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승리는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며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정 지은 겁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has been some period of time,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What a turnout, what a crowd. 최종 집계 결과 트럼프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는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디센티스가 결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센티스는 트럼프와 큰 득표율 차이에 낙담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는 3위에 머무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 threw everything but the kitchen sink at us.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you can't do it unless you have a faith.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호카는 투표율을 15%로 끌어내렸습니다. 북극 한파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한 열성적인 지지자는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 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이오와에 몰아친 북극 한파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조기에 마감하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세론을 입증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미국 대선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리포트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혹한이라고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강추위 변수가 계속 보도 중에 나왔는데 영향이 좀 없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예상한 대로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많이 추워도 나와달라. 예를 들어서 내일 죽어도 오늘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불러냈는데 그게 효과를 거뒀는지 예상한 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51.1%를 그 트럼프 후보가 받았는데요. 예. 디센티스 후보가 2위로 21.2,
헤일리 후보가 19%. 예. 그러니까 50대 20대 20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당연히 절반 이상을 얻은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혹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승리를 예상대로 함으로써 앞으로 이 경선이 예상대로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징조를 트럼프 후보 측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아이오와가 굉장히 뭐 큰 주는 아닙니다. 319만 명이고요, 인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배정된 그 공화당의 선거인단 수는 40명 정도입니다. 전체가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공화당에. 거기서 이제 40명 정도 되니까 뭐 1.6%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작은 거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자, 2위 결과를 보자면 디센티스 21.2, 헤일리 19%. 그러니까 디센티스 후보가 헤일리 후보를 살짝 앞섰는데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후보가 앞선다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헤일리 후보가 앞섰다면 헤일리 후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상대로 이제 디센티스가 이김으로써 헤일리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1위를 빼면 나머지 두 후보는 20% 선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 그래프가 준비가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가 톡 튀어나오고 1강,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2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워낙 한 사람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명의 후보가 20%를 차지했다는 거는 각각 그것은 이제 경선을 계속할 어떤 근거는 마련한 거죠. 지금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 요게 94% 개표율인데 지금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뭐 0. 몇 % 차이는 나지만 요대로 예. 됐는데 두 사람이 경선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할 수 있는 그 지지율을 2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반전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정도의 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헤일리 후보가 일부 주에선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좀 있긴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추세가 지난 연말에 시작됐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햄프셔주인데 네. 다른 데는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평균적으로 앞서는데 뉴햄프셔는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트럼프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헤일리 후보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두 번째 경선이 세 번째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추격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일리 후보가 만약에 뒤집는다면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고 어떤 트럼프 대세론이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이 도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뉴햄프셔가 이제 1월 23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데 이게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바다가 있는데 네바다는 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가져온 이유는 노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후보의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했던 곳입니다. 네네네.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2월 24일 날 다음 달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그러나 전 지역으로 보면 여전히 트럼프가 63.1%로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1위를 하고 있고 헤일리 후보는 이제 평균 내보면 10%밖에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일리 후보의 어떤 반전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져나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지금 보여주신 여론조사로 보면 오늘 첫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한 것처럼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러면 공화당 최종 후보 확정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6월 4일까지 지금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50개 주를 다 돌아야 되는데 예. 뭐 일부는 뭐 미국령 자치주 같은 데는 또 조그마한 그 경선도 합니다. 예. 근데 그 50개 주를 다 도는데 이 표를 보면요. 오늘 이제 아이오와주가 코커스라는 방식으로 경선을 마쳤는데 이게 40명의 선거인단입니다. 이 공화당만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총 대의원 수가 2,429명인데 예. 아이오와는 그중에 40명 그러니까 1.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요게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뉴햄프셔 그다음에 2월 달에 들어서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3월 5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월 달, 2월 달에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3월에는 이제 헤일리든 디센티스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해봤자 과반을 얻지 못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3월 5일 날 슈퍼 화요일 날 대의원수 874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36%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추세가 그냥 유지된다면 아마 두 사람은 경선 포기를 선언할 건데 그때쯤에 이제 결정이 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반전에 성공했다 어느 후보든 그러면 이제 6월 4일까지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나면 전당대회가 이제 7월 달인가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최종 확정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일정까지 좀 상황을 봤는데 결국 바이든 현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계속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반전의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또 조사를 제가 보니까 누가 공화당 후보로 나서도 지금 이 세 사람이 공화당 후보잖아요. 그 니키 헤일리, 그다음에 론 디센티스,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게 세 사람이 나섰는데 최근에 이거를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아마 CBS 방송인가 거기서 한 것 같은데 헤일리가 가장 큰 차로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좀 특이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디센티스도 바이든을 이기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어떤 경선 과정과는 좀 별개로 맞습니다. 이렇게 본선에서는 좀 경쟁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아마 나이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든 바이든이 나이가 좀 많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젊은 사람 쪽으로 점점 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에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돼가지고 대선에 본선에 나오면 바이든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어떤 결과든 이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뭐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다른 정책들이 많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뒤집기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말을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나 이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했는데 동맹이나 다른 나라는 신경 쓸 바 아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국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심어주겠다는 건데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을 위대하게 다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보수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서 프로젝트 2025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보수당이 지녀야 하고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트럼프 집권 2기를 보수적인 싱크탱크가 준비를 해왔고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집권 2기 플랜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뭐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보수적인 가치를 앞세우기도 했고 또 좀 약간 특이한 거는 행정국가를 없애겠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좀 대통령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국경을 방어하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 개인의 권리를 확보한다. 이건 아까 말하자면 뭐 총기 같은 거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총기 소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아젠다 47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아젠다 47은 이게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47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트럼프 캠프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젠다 47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새로운 정책들을 약간 업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복지를 끊겠다라든지 미국의 퇴역군인 가운데 노숙자가 많다.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없애겠다. 이런 약간 좀 표에 호소하는 그 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마침 또 오늘 헤드라인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위협적 발언을 토대로 남북관계 대치 국면을 좀 분석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집권했을 때 김정은과 잘 통해서 평화로웠다고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 정세와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이제 처음으로 꺼내고 싶은 단어는 톱다운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친서도 주고받고 우리 둘이 잘 통했다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정책 같은 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잘 된 점도 있지만 하노이 노딜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보다는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북한을 외교로 끌어내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는지 만약에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또 지난번처럼 잘 가다가 갑자기 뒤집히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굉장히 강화됐고 실제로 이제 남한을 향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강령까지 이제 만들었고 법까지 만들었고 또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해서 과거에는 없던 지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트럼프 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알고서 이거를 제대로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지 된다면 또 바이든 대통령과 본선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중 독립 성향인 타이완 민주진보당 라이칭더가 차기 총통에 당선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일전선 관련 지침이 처음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에 실린 글에서 타이완 독립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의 애국통일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라며 통일 공작의 본질은 대통합이고 인심을 모으는 것이 최대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지난 13일 당선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은 타이완이 우세한 부문이지만 세계 공동의 자산이며 세계가 분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뿐만이 아닌 중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성난 사람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까지 휩쓸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도 한국 이민자 콘텐츠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시작된 두 남녀의 시비가 복수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딜레마와 고충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 성난 사람들.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단연 빛났습니다. 미니시리즈 TV 영화 11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등 8개 부문상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스티븐 연과 베트남계 엘리 웡이 각각 나무 주연상과 여우 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Danny
for teaching me that judgment and shame is a lonely place, but compassion and grace is where we can all meet. 앞서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 14일 크리틱스 초이스의 작품상, 남녀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4관왕을 훑은 터여서 미국 언론들도 에미상 시상식 싹쓸이, 아시아계의 역사, 아시아계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미나리에 이어 성난 사람들, 패스트라이브 등 이민자 콘텐츠들도 미국 주류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다음 달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도 남녀 주연상 등 3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라 있어 릴레이 수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0만 2,554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과 타이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무비자 재개와 관광 수요 회복으로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승차권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과 건설, 물류,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KTX나 SRT로 역귀성하는 경우 승차권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하고 KTX 4인 가족 동반석도 15% 할인해 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옷에 묻은 얼룩 제거 등을 위한 가정용 표백제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애경산업의 스파크 산소 표백제 등 3종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와 가격 정보를 종합했을 때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은 애경산업의 스파크 산소 표백제와 비트 O2 크림 플러스, LG 생활건강의 테크 산소 크린 액체형 등 3종을 뽑았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가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공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납품 단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번가가 경쟁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이 자사에 유리하게 다른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공개해 비교하는 부당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수수료를 45% 되어간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 건데 11번가가 20%로 가장 높았고 지마켓과 옥션이 15%, 쿠팡이 10.9%로 가장 낮았습니다. 11번가 측은 그러나 자사 최대 수수료율이 20%인 것은 맞지만 이는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수수료율은 7에서 13% 수준인데 쿠팡 측이 마치 전체에서 수수료를 20%나 떼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지마켓 관계자도 15%라는 수수료는 120개 카테고리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며 평균이 아닌 최대 수수료를 끄집어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발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국내 업체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쿠팡은 LG 생활건강과의 납품 협상 과정에서 최저가 보장을 위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LG 생활건강이 쿠팡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32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일주일 가까이 앞둔 지난 12일 LG생활건강과 4년 9개월 만에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도 2022년 말부터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차질로 쿠팡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전직 차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상관없이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통계 수치 조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각종 통계 수치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통계 수치는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설명하면서 김 전 장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속도를 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수에 의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 칭하며 영장 기각 납득이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안마도 유기 사슴 번식 등 버려진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처리 방안을 보면 농장을 폐업할 때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농장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설 것이 아니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해야 할 심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유일임 위원장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유일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왜 애꿎은 직원들 괴롭히고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법석을 피우는 것입니까? 서울경찰청은 반대로 부패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패 신고를 했더니 반부패 수사대에서 그 신고 자료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고 압수수색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진단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87만여 명을 진단한 결과 3.3%에 달하는 2만 8천여 명이 도박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 평균 3.7%, 고등학생은 2.9%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 4월에 진행되는 진단조사에선 초등학교 4학년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연휴 전후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올해를 통틀어 채용이 되는 117만 명의 60%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뽑는 것으로 대부분 노인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이들을 보면 고령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해 임금을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접 일자리에 설 연휴 앞뒤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63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활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3만에서 4만 명씩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전후를 포함해 직접 일자리는 상반기 안에 집중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를 통틀어 117만여 개가 제공되는데 상반기에 97%가 채용됩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 90%, 상반기 내 97%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원 가량 가운데 67%인 10조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와 달리 노인 대상이 많고 빠른 채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제주도에는 이렇게 매화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한 달가량 빠른 개화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한 공원. 앙상한 가지 위로 하얀 매화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공원을 거닐던 사람들은 한겨울에 핀 매화에 발을 멈추고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소박하고 단아한 매력이 일품인 매화는 보통 다른 봄꽃보다 조금 이른 2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그것도 86년 만에 가장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낮 기온이 18.4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나타난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15일 매화가 공식 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겨울 추위가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반짝 추위는 풀렸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며 단속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12월에 기승을 부렸던 북극 한파처럼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가 23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이달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 원대의 대중교통뿐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마무리 투수 오승환과 2년간 총액 2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2년생으로 41살인 오승환은 지난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와 KBO 리그 최초로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해 이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김혜성이 올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 구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김혜성의 뜻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짝 찾아왔던 추위가 풀리고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낮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누는 내일 낮에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1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전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영하권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